자,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540페이지 우리 39번 문제 겸용주택 있잖아요. 겸용주택. 핵심 정리를 먼저 볼게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이게 이제 비과세 받으려면 주택이어야 되는데 이걸 겸용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주거와 주거 용도로 겸용된다. 그럼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럴 때 핵심 정리 보니까 부등호 첫 번째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인보다 커요. 자,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는 이게 만약에 주거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주거 이해 면적이 만약에 4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이거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으로.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100제곱미터 전부 비과세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근데 일단 토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을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는 반대로 주거 면적은 4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주거 이해 면적은 60제곱미터예요. 그럴 때는 주거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반대로 하면 주거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 이때는 몇 제곱미터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건물에 있어서? 예? 40제곱미터만 비과세고, 이건 비과세고. 자,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이거는 과세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등호,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세요. 부등호를 위에 거, 아래 거를 떠올리면서 부등호하고 위에 있는 부등호,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떠올리면서 부등호.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라는 얘기죠.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 예? 얘기잖아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주택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양도세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자,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뭐다?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핵심 정리 계속 이어서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목보다 클 때 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 크면 전부 주택이니까 전부 건물은 비과세하고 토지는 안 보내요. 이 겸용주택의 전체 총토지 면적과 자, 1세대주택 비과세는 무조건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소득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에다가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 한 거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이제 비과세해 줍니다. 그리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주거분만 주택이죠. 자, 그럴 때 건물에 있어서는 주거분만 비과세고 근데 상가 부분은 과세고 그럴 때 토지는 이때 겸용주택의 토지면은 안분 계산해요.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면적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분의 주택면적하고 또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빼는 거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39번 문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대 요건을 충족하는 고주와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형 내에 존재한답니다. 을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과세되는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비과세 면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건물은 보니까 주택 면적이 80이고 상가가 120이에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행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니까 주거부만 주택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물에 있어서 비과세는 면적은 몇 제곱미터?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80제곱미터만 비과세고 그죠? 근데 이게 뭐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네 지금. 자, 과세되는 면적 80제곱미터 비과세고 과세되는 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상가 면적 몇 제곱미터 건물? 120제곱미터가 과세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 1번 2번, 3번이 그렇네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또 따져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반대로 이제 그러면 과세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식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먼저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곱하기 전체 겸용주택 토지 면적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건물의 연면적 200에서
비과세되는 면적 80제곱미터하고 또 과세되는 면적은 12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전체 규명주택의 이 토지 면적은 지금 얼마라고요? 800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200분의 주택면적, 상가면적으로 할게요. 바로 120제곱미터요. 자, 그러면 과세되는 면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4잖아요. 그러니까 248, 4, 1은 4 얼마입니까 여러분? 480이죠? 80제곱미터. 요게 과세되는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과세되는 면적. 토지에 있어서는. 근데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자, 이 겸용주택의 자, 주택 정착 면적 몇 제곱미터입니까? 주택 정착 면적 몇 제곱미터? 아까 80이었잖아요. 주택 정착 면적하고 자, 도시지역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몇 배? 5배. 자, 58, 40 하고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자, 그러니까 그거 일단 원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니까 이거 다 지워야 되겠다.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니까 둘 중 적은 요거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요거하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이거하고 이거 따져봐야죠. 아이고. 자, 그래서 안분한 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아까 여기 주택 정착 전체 토지 면적 800하고 곱하기 예를 들어서 800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 200분의 자, 주택 면적 아까 얼마예요? 80이죠? 예, 요거하고 자, 안분한 거하고 하면은 요거 얼마예요? 248 그러니까 48, 32, 320제곱미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해요. 그러면 둘 중 적은 게 얼마입니까, 이게? 예? 자, 둘 중 적은 게 320잖아요. 적은 거. 비과세합니다. 적은 면적. 그런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 전체가 얼마예요? 800. 전체 800에서 자, 320제곱미터 빼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예? 400 얼마? 80. 요 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요거?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자, 이게.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원래 이렇게 안 분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 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원래는 하여튼 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 거니까 320제곱미터가 비과세예요. 그럼 전체 토지에서 비과세는 면적 320 빼니까 480제곱미터가 어떻게 한다? 과세. 이런 식으로 구해요, 토지는. 예? 하여튼 됐습니다. 자, 올해 또 안 나올 거니까 올해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건물 면적이 크면 뭐라고요?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 요거라도 알고 가면 돼요. 됐습니다. 541페이지 양도세 계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양도세 계산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렵고, 자, 여기를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뭐 끝까지 봐야지 뭐. 자,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기초일부터 배웠어요. 자, 양도세 계산 과정 어떻게 배우냐? 가필, 차를 뽑으셔야 되는데 자, 장,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기, 과잖아요. 자, 이거잖아요,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 어떻게 배우냐?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과표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곱하기 세율에서 상출세 구하잖아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자,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자, 경리과로 가야 되지만 어디로 가요? 양도세에서 어디로 간다? 소기과라고 합니다. 가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세액 구하는데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다만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요. 우리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도 하고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하는데, 자, 그럴 때 쌍방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에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시면 먼저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은 이걸 이제 먼저 보고 이제 우리가 볼게요.
양도책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세가 도입돼 가지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한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에 실지양도한가액, 실수유한가액,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실지거래가액이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양도가액과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합니까? 추계해서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추계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자, 어떻게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나란히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자,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인데 102호는 1억 2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와요. 근데 103호 얘만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옵니다. 인정할 수 없겠죠? 계약서 아까 말하다 그렇게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그랬더니 극단적인 예로 이렇다 그러면 땀만 뻘뻘 흘리고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250만 원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럴 때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정하는데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매매 사례가액 어떤 거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내? 3개월 내 이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가격을 참작합니다. 자,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동일성, 유사성 1억 200만 원, 너도 적어도 1억 원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요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역시 양도일 전후, 취득일 전후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요걸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환상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보세요. 환상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환상가액은 이게 없을 때 적용합니다. 매매상이나 감정가액이 없을 때 환상가액. 어떻게 적용하느냐? 환상가액은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자, 그래서 환상가액은 양도 당시 또는 아니라 옛날 취득할 당시 실거래가 불분명할 때. 지금은 거래하게 되면 실거래가가 다 국세청에 실거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것들은 꼼짝 말아요. 다 거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90년대 말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나한테 판 사람은 양도세를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어서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저는 취득세 신고할 때도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그렇게 신고했어요. 근데 지금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계약서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양도가액은 실지 파는 가격은 이번에 있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하잖아요. 이럴 땐 취득가액을 환산하는데,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환산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하고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만약에 이번에 파는,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었다. 그러면 환산가액은 3억이 2분의 1이니까 얼마?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환산가액을 구해요. 예? 자, 이렇게 환산가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자, 환산가액으로 또는 자,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추계해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자, 그래서 구체적인 추계에 적용할 때 추계 결정의 순서를 보면요. 여기 보세요. 시험에 계속 이제 이걸 물어본 건데요. 이 내용들을 지금. 자, 구체적인 적용 순서를 보면, 구체적인 적용 어떻게 하느냐. 자, 순서를 보면, 먼저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자, 물어보면 매, 감,
기순서로 축에서 정합니다. 매매사락의 감정가, 기준가. 순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틀리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축에서 정하느냐 그러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축에서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험에 또 나왔던 것이 이건데 최근에 이 환상가액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O, X. X입니다. 환상가액은 어느 때 적용한다?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 하여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40번 문제는 이제 종합문제로 양도세 문제가 종합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골고루 주요 내용들 섞어가지고. 소득세법상 고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요. 1번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분과 합산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계산해요? 양도소득은 오늘도 배웠네요. 여러분들 정규 수업 시간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뭐한다?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따로 양도소득만. 2번 양도채 계산 시 증여에서 취득한 토지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아까 증여받은 자산 어느 때? 증여받은 날. 계약이 아니고 증여받은 날 맞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시고. 3번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양도가액을 가필상수익과에서 양도가액을 우리가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을 구하는 겁니다. 양도가액을 뭐로 한다?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자,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맞고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4번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 보유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가필차. 뭐 장이 왜 나와? 양도 차익은 가필차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맞아요? 양도가액에서 장기 보유투표공제를 공제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구해? 아이고, 양도 차익은 가필차니까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 구하는 거지. 양도가액에서 장기 보유투표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차익을 구해?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가필차잖아요. 이거는 쉬운 거지.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채액 구합니다. 4번 틀렸고 5번 100분의 70, 즉 70%의 양도소득세 세류중들은 미등기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1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2010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8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아닙니다. 항상 이거 단서 나와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매매사락의 환상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매, 환, 감기를 적용합니까? 아니죠? 원칙적으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상가액, 감정가액, 매환감기 아니잖아요. 매환감기 아니죠? 매감환기제. 그래서 1번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사락, 감정가액,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요. 2번 봅니다. 양도와 취득 시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추계 결정 경정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준시가는 적용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매감 환을 적용한다 이렇게 원래 돼 있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헷갈리기 때문에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래서 순서 어떻든 간에 무조건 틀렸어요.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순차로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출제자가 그래서 확실하게 답을 이렇게 하도록 매환감기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틀렸고 무조건 매감환 또는 기준시가고 1번 정답.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해도 쉬웠잖아요. 바로 그냥 1번에 답이 있었잖아요, 26회 때. 그러니까 그냥 매감환기만 알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잖아요.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시와 취득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뭐로 계산해?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양도차익 계산은 뭐로? 실거래가로. 맞습니다. 2번,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이 여기 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잖아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이걸 어려워하는데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래서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올 때 취득가액이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고 양도비용인지 요걸 이제 아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양도책 계산 시에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 즉 3%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여기 잘 봅니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불분명해 가지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보세요. 취득가액을 지금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요. 그럴 때는 매감한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적용해요. 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고요? 취득가액이 확인 안 돼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이런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양도비용 적용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요. 보세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를 적용하냐면요.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3%를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요거 0.3% 1,000분의 3 0.3%를 적용합니다. 자, 취득 당시 기준가가 1억이면 1억에 3%니까 토지 건물은 얼마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300만 원입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같으면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7%를 적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탑니까? 37일. 37일, 37일. 몰라요, 여러분들? 요즘은 애 낳고 병원에 산부인과에서 애 낳아가지고 산후조리원 가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옛날에는 애가 태어나면 단독주택 옛날 그 시골 같은 집에서는 대문에다 금줄을 둘렀죠.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잡사민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신생아는 면역체계 형성 안 됐잖아요. 좀 있어야지 면역체계 형성되는데 근데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야 이쁘다 막 돌아다니면 바이러스 다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타지 말라고 옛날 과학적이잖아요. 금줄을 둘러서 아들이면 딸이면은 숯에다 새끼줄에다가 숯만, 아들이면 그 숯 사이에 빨간 고추 껴가지고 딱 금줄 둘렀잖아요.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습니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 타느냐? 371입니다. 높이로 외우는 거예요. 371이요. 토지 건물, 등기된 토지 건물 몇 프로? 3%.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몇 프로? 1%. 그래서 371 필요경비 계산공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지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41번 문제 4번 지문을 보세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기 같은 걸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적용하지 않고 필요계산 공제하는데 지금 문제가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즉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거든요. 공제율 몇 프로요?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미등기는 아니니까 또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5번이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쌍방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지. 그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하고? 기준시가. 양도채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런 게 원칙이지.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자 41번 문제 넘어갑니다. 42번 문제 그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예. 자 26회 때 이렇게 나왔었고 아까처럼 24회 때도 이거 나왔네요. 자 42번 문제 봅니다. 양도채 계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고요. 42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매매사례과의 감정가액은 특수한 개인과의 거래가 아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요. 1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럴 때 추계결정 경정하는 거지. 2번 자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하느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매, 감, 환, 기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4번 감정가액은 당해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또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5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을 추가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뒤바뀌었죠? 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매가만기죠? 자,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5번 정답입니다. 맨날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건.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역시 매가만기 고르는 문제예요. 자,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 적용 방법 순서인데 찾는 건데 읽어보면 결국은 매가만기 찾는 거 넘어갑니다.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44번 문제도 역시 또 중요 표시합니다. 먼저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고소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채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취득 또는 양도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자 실거래가로 양도채 계산할 때 이 자본적 지출액과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채 계산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럴 때 법령에서 이제 자본적 주택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습니다. 즉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본적 주택 같은 것들은 적격 증빙, 즉 영수증이 첨부가 돼 있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라든가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빙 수치 보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자본적 주가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양도비용으로서. 2번,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범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나 그 다음에 또 개발 부담금 같은 것은 재개발되고 그 다음에 재건축되면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런 부담금은 포함해요. 3번 양도재산의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비용 요거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포함합니다.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 소요비용 포함하고 4번 양도재산의 취득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요거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거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으세요. 거기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이든 감가상각비든 뭐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나중에 봐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이중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소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같은 거,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는 거지,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는 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자, 5번 자산 양도일수에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544페이지 보면 핵심 정리를 보세요. 4번 정답인데 핵심 정리를 보세요. 실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게 쭉 나와요. 그래서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거 쭉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중요 표시해놓고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27에 나와서 올해 29회 시험 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 두셔야 됩니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게. 자, 그래서 포함되는 것들, 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쭉 나오는데,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양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 쭉 나오는데, 문제를 좀 보면서 바로 그냥 좀,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요거, 포함되는 것들. 현재가 차린 차금, 그 다음에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이런 거 포함되고,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포함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그 다음에 등기비용, 그 다음에 컨설팅 비용, 중개사를 통해서 주겠다 소개비 이런 거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같은 거 포함해요. 이번에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편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자, 요걸 갖다가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대금을 지급하자. 대신 이자는 12% 붙이자. 그런 이자는 요거 취득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이것도 내고 취득했으니까 이자도 12%도 이것도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취득 시 발생한 소유 소송비용, 화해비용.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비용이 들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자, 계량비용, 수선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자,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처럼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간 비용 포함합니다. 양도 직접 비용. 그래서 양도세 신고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채권 매각 자손,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이 뭐냐면 사람들이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요. 만기 때까지 갖고 있지 않고 만기 전에 다 금융기관에 팔아요. 그러면 등에 팔으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겠죠? 속칭 와리깡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채권 매각 자손을 속칭 와리깡 비용을 양도 비용에 포함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또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농지조정 부담금. 자, 부담금 중에서 이런 것들은 주로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인도음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명도소송비 같은 명도비용. 이런 것도 결국은 그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라는 건 포함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하여튼 부당행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부인하는데 그 시가를 초과하는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하지 않아요.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하는데 상속세, 증여세 같은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납부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 안 해요. 그리고 이율과세 특례가 다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니까. 대금 지급 지연이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소송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 가치하는 자금 상가액이든 이중공제 방지 원칙의 예용이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 얘기고 이중공제 방지 원칙. 수익적 지출액 옛날 시험에 한 2번 나오는데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는데 있는 그대로 현상유지, 능률 유지하면서 들어간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들. 옛날에 페인트, 건물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페인트를요 깨끗하게 칠하면 건물이 쌈박하게 새 것처럼 보이니까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비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페인트를 깨끗하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지 계량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건물, 아파트 여러분 그 분양받아서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또는 상가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물이 줄줄 샜어요? 처음에 안 샜어요? 안 새는데 나중에 물이 새니까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비용이지 계량비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배장판 같은 것도 그렇고 전구교체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유지비용이지 계량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45번 문제 작년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게 이제 좀 어려웠었는데도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근데 답은 쉬웠어요.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 자산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문이 길게 보였는데요. 1번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에 지연이자 은채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처럼 맨날 강조해서 공부한 거예요. 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집 살 때 대출받아 집 샀을 때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 지연이자 은채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날 한 거예요. 1번 정답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었는데 그 2번 지문 같은 거 보면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치 보관해야 돼요. 증빙서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도 실거래 적용합니다. 이거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로 발생하는 채권 매각 자손은 양도비용에 포함하는데 어릿감비용. 다만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는데 틀렸어요. 해설을 좀 보세요. 4번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로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할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이게 이제 인정해 줍니다. 양도비용으로. 근데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 인정한다. 왠지 틀린 것 같죠? 틀렸습니다.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에서 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해서 서류가 증빙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일단 어떻든 간에 이게 지문들이 길고 어려웠지만 1번에 확실한 게 있었잖아요. 딱 짚고 넘어갔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46, 47번 문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게 22회 때도 나왔었고 15회도 옛날에도 나왔었고 여러분이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46페이지 48번 문제는 부담부 증여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하는 건데요.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 계산할 때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받을 당시 그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이게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취득가액은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구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해에도 제가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이거 부담부 양도책 계산 문제를 왠지 계산 문제 이 동네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 문제 사례로 연락 연습했었어요. 그때 제가 연습한 것은 양도가액 구하고 취득가액 구해서 양도차액 구하는 계산 문제로 연락이 풀었는데 실전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만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나왔는데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자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라는 거 말고 별건 아니고요. 49번 문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갑은 8억 원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 거주하다가 12억 원에 양도했고요.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냈어야 되겠네요.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요하니까 조정지역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 경우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갑은 다른 주택이 없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8억 원으로 가져간다.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고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이고요. 다른 주택 없다고 그랬으니까 또 몇 년 보유했어요? 3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해설을 봅니다. 그래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요.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에다가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해요. 9억을 왜 빼주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9억 원을 왜 빼주냐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9억 원을 왜 빼주냐면 여기를 봅니다. 9억 원을 왜 빼주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요. 9억 원을 왜 빼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이제 뭐 2년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3년을 보유했고요. 자,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요? 9억 원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요. 9억 원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해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그리고 3. 시험 문제에서 다른 말 없이 양도가액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9억 원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인지 알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구나 이걸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러면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고 9억을 초과할 때 이제 고가주택이 되는데 고가주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랍니다. 양도세를 1세대 때 비과세 안 해주고.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줘? 비과세랍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시험 문제에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OX. X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9억까지는 뭐 해줘? 비과세입니다.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X입니다.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 9억 초과액 부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어떻게 안분 계산한다고요?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 평균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냐? 양도가액이 지금 12억이었고 양도가액이 지금 12억이잖아요. 12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얼마라고요? 필요경비가 8억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은 얼마냐면 12억에서 8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4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12에서 9 빼니까 얼마입니까? 3, 4, 12. 12분의 12니까 얼마입니까? 1억.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썰렁하고만 분위기.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모의고사에 단골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 원. 아셨죠? 이렇게 9억 원을 왜 빼주냐고요?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가주택 시험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이고 그 다음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라는 거. 양도차익 전액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 비과세하는 것도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알 수 있겠죠? 50번 문제는요. 여러분 50번 문제는
다음 기준시가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설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내감한기 같은 걸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371입니다. 자 그러면 50번 문제 보니까 4번 지문을 보세요. 4번 지문을 보니까 건물 취득 당시 시가 순액의 100분의 7. 시가 순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이니까 무조건 틀려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공제율 건물이니까 몇 프로여야 돼? 371. 토지건물 몇 프로? 3%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71. 토지건물 취득 당시 시가의 3%.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는 몇 프로? 1%. 아까 있잖아요. 371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필요계산 공제 아직 안 나오고 옛날에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48페이지 51번 문제는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번 시범 삼아서 시간 되면 보내주겠지만 작년에 51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수험생분들이 시간 내 풀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우 1분 조금 더 걸렸나? 1분 내 풀긴 1분 정도에 풀긴 풀었는데 이 산수가 자꾸 얼핏 안 돼가지고 산수가 갑자기 그냥 빨리 하려니까 산수가 안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나중에 해설 강의할 때 해설할 때 계산이 산수가 안 돼가지고 계산기 갖다가 뚫려가지고 1분 내에 풀었었죠. 1분 내에 풀었어. 그러니까 이거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채 계산 문제하고 환상가액 구하는 문제하고 섞어놨어요. 그래서 시간 내 풀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자, 일단 나중에 이거는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또 안 나올 거니까. 5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52번 문제. 장기 보유투 문제가 작년에 시험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했어요. 가필 차장,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 보세요. 가필 차장,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올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일단 53번 문제도 별표시하고요. 5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53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핵심 정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을. 장기 보유특별공제입니다. 적용 대상.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요. 자, 등기되고, 자, 보유기한이 몇 년? 3년 이상인 것 및, 항상 장기 보유특별공제 문제 풀 때는 3년 보유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또, 견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이거 딱 중요합니다. 다음 미출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포함 그럼 틀려요. 적용 배제되는 경우 봅니다. 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어야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공제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장기 보유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을 안 해줍니다. 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배제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가 올해 2018년 개정세법이죠. 올해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자, 시험에는 이제 반드시 이걸 물어보고 싶으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2018년 4월 1일 이후의 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 전이라고 하던가 했을 겁니다. 시험에 나올 건데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장기 보유공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1세대 다주택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공제액 봅니다. 공제액 보시면은 장기 보유공제액은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해서요.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 거지 양도 가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에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거 봅니다. 그러면 3번 문제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한 장 넘기시니까 아예 핵심 정리 더 봅니다. 장기 보유통지의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제공하는데 그 공제를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연수에다가 3%씩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고기 옆에다가 돼지고기 땡리에서 보유연수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씩? 3%씩이요. 자,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3, 3은 9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몇 프로부터? 양도차익의 10%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했다? 3, 4, 12. 양도차익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경우 거기다 돼지고기 땡야에서 보유연수의 3%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거기다 돼지고기 땡야에서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8%씩 공제를 제공합니다. 보유연수의 8%씩이요. 자, 여러분 어떤 수강생이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1세대 1주택이면요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잖아요. 그죠? 근데 3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3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과세 배제되고. 그죠? 그럴 때 얘네들 투기 목적 없고 그러기 때문에 왕창해 줍니다.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 24%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24%부터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힘드시더라도. 자, 그리고 그러면 문제를 53번 문제를 봅니다. 52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이 풀어보실 수 있고요. 53번 문제 봅니다. 별표시 하시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과 저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고 1번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를 유도하여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의 양도 시점에 일시 시현대본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미등기 양도자산 법령에 정한 제외하고에 대해서는 장기공제 적용이 어떻게 한다? 배제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기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 3번 조정대상 지역 내 문제 수정한 건데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공제를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은 배제하고. 4번 장기 보유등지는 양도 차익에다가 최대 30%까지 공제될 수 있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로서 과세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잖아요. 5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등재 적용을 배제한다. 아니죠?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왕창해 주죠? 보유연수에 8%씩 해가지고 24%도 몇 프로까지? 80%까지. 배제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54번 자 문제 26회 때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54번 문제 3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54번 문제 3번 지문. 3번 지문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한이 2년 6개월인데 과세되는 경우에 장기 보유등재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고요? 보유기간이 원래 고가주택은 1세대 고가주택은 장기공제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항상 3년 보유했는지 따져봐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고 55번 문제 여러분이 또 별표시합니다. 55번 문제도 별표시하시고 먼저요 요거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등재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니까요 단 거주자의 국내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및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및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제외하고 에 한정하여 장기 봉제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에? 뭐가 빠졌어요? 장기 봉제 대상은 토지 건물에 한정해서 장기 봉제 받을 수 있어요?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되잖아요. 에? 조합원 입주권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2번 1세대 1주택자더라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고, 자, 공제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더라도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3번 장기 보유등재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4번 등기된 비섬용 토지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자, 비섬용 토지도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만 기본 세율에다가 10% 추가 세율이 정되는 거지, 비섬용 토지도 장기주택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1세대 2주택이나 100주택자도 장기주택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만 배제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장기주택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섬용 토지도 장기주택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3번 그렇고 4번 등기된 비섬토지 그렇고 5번 장기 불공제 계산 시 보유하는 그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근데 이월과세가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소득에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5번 비교해서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6번 문제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56번 문제도 중요한데 2번 지문만 좀 한번 볼게요. 2번 지문만요. 56번 문제도 중요한데, 자, 한번 봅니다. 2번 지문.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에 대해서 당해연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 자산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가필차장소잖아요. 가필차장소니까 양도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요거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안 되겠다. 여러분, 요거 우리 5분만 쉬었다가요. 이거 진도 맞추려고 하면은 5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5분만 쉬었다가 있죠? 5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